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어떤 걸 지향하고 있냐면 삶의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이란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가장 정점에 있는 영역이 자제예요. 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요. 네. 받아들여야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딩크족이고 싶었던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나의 어떤 삶을 쭉 끌고 가고 싶었던 거겠죠. 그게 경제적인 영역 포함해서 좀 여유 있게 살면서 이렇게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 하면서 그냥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삶을 끌고 가고자 하는 저의 욕심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자녀를 통해서 저도 배우는 거죠.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과 뭔가 공유지점이 있을 때 그걸 매개로 사람 인간관계가 연결된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뭘 안 해요. 그러면은 옛날 추억으로 만나는 사람밖에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멀어질 관계예요. 점점. 추억이라는 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현실과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 그게 거창하든 거창하지 않든 뭐가 됐든 간에. 하다못해 어떤 사회적인 봉사가 되더라도 꾸준하게 역할로 가져가는 거. 근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 내가 외로운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외롭고 내가 나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의미나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찍혔기 때문이라고요. 그거는 내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요. 자, 정신과 원장님이시기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저 예전에 한 8년 전죠. 우울증을 앓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정신과에 찾아가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신과 의사분들 콘텐츠를 찍고 하다 보니까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굉장히 많은 수가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해 찾아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나 맞다면 한 몇 % 정도나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증상이야 이제 공황장애가 있건 잠을 잘 못 주무시던 우울하든 이런 것 때문에 오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된 배경은 결국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돈 문제, 하나는 인간관계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해지건 잠을 못 자건, 혹은 사람들 때문에 섭섭하든 혹은 갈등이 생겼든 혹은 억울하든, 그러면 또 이제 잠 못 자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인생사에서 돈과 인간이 어쩌면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돈과 인간이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될까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돈과 인간관계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무조건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도 저 사람 마음이 무조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 옆에 두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고, 어떤 사람을 좀 곁에 둬야 우리 마음과 정신 건강이 좀 좋아지는 걸까요? 누구든지 간에 옆에 있으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죠. 그 누군가가 옆에 있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도드라지게 됩니다. 확인이 돼요. 나 혼자서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남들과의 관계에서, 즉 사회생활에서나 어떤 역할을 하면서 나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옆에는 그 누구든지 항상 있어야 되죠.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정의할 때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일정하게 잡아가요. 근데 내 옆에 단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의 중간 생각으로만 우리 생각은 고정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일정 부분 교정되면서 중립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는 인간관계의 편향성이에요.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그 결이 맞는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제 생각에 20대, 30대는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전국에서 남자로 치면 군대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 대학에 가도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데가 있는데, 내가 30대, 특히 40대를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부딪히고 하는 것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이 맞는 사람과만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그런 말도 또
이제 이 조언이라는 게 딱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그때 딱 들리는 말이 인생의 친구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인생은 내 마음을 꼭 알아주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 라면서 방금 말씀하신 다양성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꼰대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업적으로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한테 모시는 분들이 어찌됐건 진료로 맞습니다. 오셔서 진료를 받는 거지만 정신과에서 진료는 일종의 인간관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뭐 이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분들을 뵙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비슷한 직업이죠. 그쵸. 분야는 다르지만. 네, 작가님도 워낙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야 자체가 편향되지 않아요. 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근데 우리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맞춰주는 걸 피곤해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모으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젊은 날에는 이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부류가 조금 나뉘어요. 무조건 내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내가 밖에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치여서 그래요. 내가 젊은 시절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리 치이고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고 이렇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 자체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면서 일정 부분 내가 상처받을 상황들을 회피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삶의 영역은 항상 축소돼 버려요. 젊은 사람들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나이 드신 분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정치적인 이야기의 흡수도 우리가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는 영역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그게 극단으로 가 있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최근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에서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영역일 수도 있지만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영역들이 생기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편한 것들로만 인간관계를 끌고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영역은 편향돼 버리고 나의 생각도 편향돼 버려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나랑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소통 자체의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버리는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불안해서 편안을 찾게 되고 편안한 게 편향을 만들고 그쵸. 편향이 단절을 만들고 그러면 결국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꼰대야. 말 안 통해.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제 이시영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정신과 들어올 때도 이시영 박사님을 존경해서 들어왔고 정신과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같은 학교 동문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 잘하시네요. 이시영 박사님 경북대 졸업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오셔서 고려병원, 지금은 강북삼성병원이죠. 거기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제가 사회활동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시영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롤모델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시영 박사님이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신데 지금도 강조하시는 게 호기심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꼭 필요한 거는 나랑 다른 영역에 대해서 다소의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게 되면 대화가 돼요. 저도 확실히 그거 느끼는 게 저는 뭐 좋든 싫든 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사람을. 뭐 기존에 매번 겹치는 출연자분도 있겠지만 원장님도 오늘 처음 뵙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처음 뵙는 분이 항상 뭐 30에서 50%는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이 편향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 동년배 제 지인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대부분 좀 결이 비슷한 사람 위주로 이제 좁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저런 생각도 이런 생각도 있는데 왜 꼭 저렇게 생각하지? 약간 이런 생각. 이게 요즘 드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인간관계가 좁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 관계의 편향성이 생긴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을 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삶의 기준이나 평가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누구랑 소통을 하냐면은 엄마를 통해 봐요. 근데 그게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청소년기로 넘어가면 이제 아이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기준과 다양한 사람들의 평가나 다양한 사람들의 눈치를 맞추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동네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의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 모든 기준에서 엄마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커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평양성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엄마가 정답이 아닌데. 예, 엄마가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엄마를 뛰어넘어서 사회생활을 확장해야 되는데 엄마의 기준으로 세상을 엄마의 보는 거예요. 품 안에서. 그래서 네. 엄마가 뭐 대학이든 뭐 직장에도 전화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의 품을 벗어나서 내가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기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인간관계의 영역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다양성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장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입장에서도 물론 아이가 나를 바라봐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면 참 좋기는 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내 기준에 맞춰서 편향된 아이로 자라나는 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저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드린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도 새로운 사람은 계속 만나야 된다? 친구와 내가 대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친구는 지금 무슨 의미냐 하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때로는 나에 대한 비난일 수도 있고 조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약간은 실랑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이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나는 그래도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위로와 위안과 따뜻함을 얻을 수 있어. 이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굳이 가장 친한 친구를 억지로 많이 늘리려고 막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끌려가 버리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그냥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정말 이 사람만 있어도 돼. 그게 뭐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배우자일 수도 있죠. 그 대신에 내가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아주 편안한 관계는 있지만 불편한 관계들도 내가 가지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의 친밀감은 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대화나 소통이나 어떤 역할이나 일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때로는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 대신에 내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내 친구처럼 대해줄 필요까지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아무래도 좀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인간관계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상처를 받는다는 의미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큰 기대를 안 해요. 나는 그냥 내 역할을 하면 되고 같이 뭔가를 공유할 수 있으면 그만이고 근데 인간관계에서 내가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넘어서서 욕심이 되어버리면 상대방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관계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연애예요. 대표적인 연애에서 우리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끌어당겨요? 내 마음대로가 되지 않는데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겠죠. 그게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무조건 얻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 리스크. 혹은 반대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에 빠지면 내가 상처를 줄 리스크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관계에서의 성취는 생겨요. 반면에 상처받을 리스크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욕심을 내려놔요. 기대도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없죠. 그 대신에 인간관계도 되게 얕아져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조금 어렵다라는 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렵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오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대인관계에 불안이 있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은 애들하고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지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친해지는데 저만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근데 그거를 그냥 견뎌내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라는 건 이어지고 형성되고 친구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편해지고. 근데 내가 그거를 불편하다 해서 회피해버리면 나는 영영 사람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정말 소심한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도 많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서 사람들과 잘 지내기 힘들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냐 하면 뭐 물론 의과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도 있지만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제가 극강의 아이거든요. 전 지금도 아이예요. MBTI에서. 네.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연기하는 법이 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좀 바라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사람들의 적절한 눈치를 보면서 제가 일정 부분 제 본 모습을 좀 숨기고 가면 쓰는 방법들이 그 스킬이 늘어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혹은 이렇게 방송 나와서도 마치 이인 것처럼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의 일정 부분의 연습과 노력과 그 어떤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극강의 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원장님도 사람 만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던데 생각나는 사건이나 일화가 있다면요. 원장님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소극적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 소극적인지 잘 모르니까요. 저도 아이였거든요. 아이 같은 사람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대표적인 걸로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약간의 이제 학폭까지는 아닌데 좀 맞을 때도 있었고 초등학생 때는 손을 못 들어서 큰 실수를 2번 했어요. 반에서. 화장실 가고 싶다 손을 못 들었어.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거 사실 손만 들면 되는 건데 너무 내성적인 사람은 손을 못 드는 거야.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날 저도 기억났어요. 네, 비슷해요. 모든 사람들이 날 쳐다볼 테니까. 그러니까 손을 못 들어서 그럼 큰 실수를 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그럼 극강의 아이가 더 아이가 되고 뭐 이런 느낌? 저도 화장실 가는 거를 못해서 정말 얼굴이 혈색이 변할 정도로 아파 보이니까 그제서야 선생님이 너 괜찮아? 너 그러면 잠깐 그럼 제가 토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화장실을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고 제가 극강의 아이인 또 이유는 저는 연애를 할 때 제가 그 누군가를 좋아해서 쫓아다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저를 좋아해 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연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애 감정을 되게 강하게 가지면서 그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연애가 가능했군요. 아니요, 근데 제가 그만큼 연애를 많이 못했어요. 연애를 많이 못했죠. 그러니까. 전들 제가 강하게 어필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연애를 했던 대상은 대부분 약간 제가 애정 결핍도 있어서 동갑내이거나 저보다 약간 누나 같은 분들, 저를 약간 돌봐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물론 지금도 저보다 연상이랑 결혼을 해서 살고는 있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성격에 좀 가까워지셨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아까 이제 가면이라는 얘기도 해주셔서. 우리가 정신과 의사가 된 다음에는 환자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혹은 트라우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부모한테 대한 일종의 원망 같은 것들, 있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저도 경험이 있고 공감도 가고 그리고 제 모습들도 일정 부분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환자들이랑 같이 저는 이제 치료자 입장이니까 그 친구들을 이렇게 일정 부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제 마음 안에서 건강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친구들한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이렇게 저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릴 적 그 가족 관계에서의 상처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해 나가면서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키우기 싫었어요. 딩크라 그러죠. 부부가 일을 하면서 애 없이 그냥 부부만 살아가는 거를 뭐 선언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일정 부분 반영돼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환자들을 대하고 청소년들을 대하는데 제가 아이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즉 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대한 게 극복이 안 되면은 제가 이 청소년 아이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허공에다 대놓는 어떤 노력 같은 느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어른이 돼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를 이유가 키우고 있으니까.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저가 저 스스로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고, 네네. 그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그 걸리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또 진료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들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이 거라고 영상을 생각을 보시는 합니다. 많은 분들한테도 왠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은 왜 그런 딩크를 생각하셨던 과거에 어떤 경험들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얘기도 되나 이거? 네. 우리 부모님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되게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세요. 예. 뭐 두 분 다 이제 학자셨는데 가족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일을 더 중시하시던 분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녀들은 치이죠. 예. 저도 그렇고 뭐 저희 이제 제 동생이 있는데 외롭죠. 제 동생도 치인 거예요. 맞벌이인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뭐 가정적인 분이 아니셨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때 들었던 생각은 뭐 진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왜 자식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으면서 낳아서 키우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게 되게 무책임하다고 느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저도 가정과 일 중에 뭘 우선시할 거냐 하면 저는 일을 더 우선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무책임하게 애를 놓고는 그냥 어떻게 보면 너 알아서 잘 커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애를 갖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뭐 어찌됐건 지금 아이를 낳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갔던 저희 부모님을 어느 순간 제가 답습하면서 살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존경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이진 않으셨지만 자기가 맡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하나의 그냥 롤모델 비슷하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적절한 돌봄이란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니 내 아이도 내가 비록 아주 가정적이진 않고 아주 따뜻한 아빠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내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다 보면 이 아이도 사회적으로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자제분이 몇 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벌써 한 14살? 13살? 네, 13살인데 예전에 딩크셨는데 바뀌신 거잖아요. 네. 실제로 낳고 하니까 생각이 많이 좀 이제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뭐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야 딩크적으로 살고 싶죠. 예.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확실성이에요.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이 어떤 걸 지향하고 있냐면 삶의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이란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영역이 자제예요. 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요. 되죠. 네.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딩크적이고 싶었던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나의 어떤 삶을 쭉 끌고 가고 싶었던 거겠죠. 그게 경제적인 영역 포함해서. 좀 여유 있게 살면서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 하면서 그냥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삶을 끌고 가고자 하는 저의 욕심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극강을 이제 자녀를 통해서 저도 배우는 거죠. 요즘에 딩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딩크만 돼도 다행이죠. 결혼도 안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원장님이 또 예전에 딩크이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이제 병원을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이 돈과 인간관계라고 했는데 이 돈과 인간관계가 극단으로 묶여 있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 생각하고 맞아요. 거기서 또 엮여 있는 게 출산이라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출산을 권장하시는 편인가요? 개인이 선택에 하시는 편인가? 아니면 권장하지 않는 편인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가능하다면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아직 낳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 안에도 여러 생각이 있죠. 여러 모습이 있어요. 제 안에도.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저는 낳지 마. 뭐 인생을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살려 그래. 그냥 혼자서 사는 게 훨씬 편해.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저의 모습도 있죠. 지금도 저한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뭘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그냥 남들 배려하고 싶지도 않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냥 나는 내 것만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나의 인생의 폭을 요만큼만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살겠다는데. 근데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한다 그러면은 내 삶의 영역을 이렇게 가져가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어쩌다 보니 점점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출산이란 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출산을 통해서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가 우리 삶의 기본적인 영역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불확실성이 그렇게 무서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불안이라는 건 내가 불안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그 불안에 대한 영역이 더 커져버려요. 근데 내가 불안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그 불안이 떨어지거든요. 맞아. 예. 왜냐면 현실적인 영역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출산, 육아라는 영역도 삶에서의 엄청난 불안이고 불확실성인데 그거를 내가 감당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영역 자체에 대한 게 완전 차원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인간관계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의 폭이 작아지면 우리는 편협해져요. 우리의 사람됨이나 우리의 생각도 상당히 좁아져 버린다고요. 즉 꼰대가 돼 버려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내가 좀 더 여유 있어 보이려고 하고 내가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정보나 경험치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자녀는 생각보다 되게 소중하고 강력한 수단인 거죠. 내가 몰라도 얘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얘네 세대가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등등등에 대한 영역들을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출산은 장려하는 편이에요. 다만 당연히 불확실하다. 그렇죠. 당연히 부담은 된다. 하지만 그냥 그 불확실성이나 부담을 내가 억지로 모든 걸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좀 놔둬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감내할 만한 불확실성인 거네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자녀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받아들이고 놓아줄 부분도 있는 건데. 내가 딸에게 이만큼을 해줬으니 얘가 이만큼을 해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인 즉슨 내가 아이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비용과 이만큼의 노력을 들였으니 자녀가 적어도 이 정도의 결과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보상 심리는 들 수밖에 없겠죠. 네.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는 아이가 못 맞춰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못 맞춰줬을 때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한테 실망할 거냐고요. 내 자식인데. 저는 제 자식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지 앞가림만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앞가림만 했으면 좋겠다. 그게 거창하든 거창하지 않든. 자, 그럼 다시 관계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지금 생각나는 질문인데, 우리가 친구 간에도 아니면 연인 간에 무언가를 우리가 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뭘 잘해주기 마련이잖아요. 말이든 뭐 선물이든 뭐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반응이 뭐 나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표현을 안 한다거나 이 사람은 나한테 선물을 아예 안 보낸다거나 이게 좀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친구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고 있기도 한데, 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제 저는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잘해주려고 노력도 해요, 실제로. 뭐 선물도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럼 그걸 받아주는 사람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이만큼, 예를 들어 내가 100을 준다 해서 100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100이 갔으면 10으로 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70으로 준 사람이 있고, 그럼 10인 사람은 가급적 나중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걸로 스트레스 받았죠. 어릴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은 나의 가치를 그 정도밖에 못 느끼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 그렇든 못 느끼게 하는 거니까 내 삶에서 조금 멀어지고 내가 잘해주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에게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7, 80이라도 노력해주는 사람과 만나는 게 훨씬 인생이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관계에서 나는 기대를 해버리면은 상처받을 일이 더 느는 거죠. 네. 내가 이만큼의 그 어떤 선물이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어떤 역할을 해줬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든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든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의 일정 부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돌려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해버리면
예, 저는 그거는 실망할 여지가 충분히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은 해요. 예전에는 이제 머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계산을 했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오늘 밥 샀으니까 너가 술 사고, 내가 요번에 이거 샀으니까 다음번에 네가 사고, 약간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의 그 경제적인 여유든 마음의 여유든 일정 부분 그 여유라는 영역이 우리한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그 무언가를 이 사람에게 준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를 돌려받아야 되지에 대한 생각이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돈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에 오래 있었거든요.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지가 한 7년,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즉 그렇죠. 30대 후반이 돼서야 제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았다는 거. 그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정말 좀 쪼들렸어요. 한 달에 200, 300? 이 정도로 이 30대 중후반까지 산 거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월급을 어느 정도 벌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인간관계에서 밥을 사거나 술을 사거나 무언가를 할 때 계산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내가 그냥 당연히 사지. 괜찮아. 예전 같으면은 저번에 누가 샀지? 이번에 내가 사야 될 차례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그런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인간관계에서 조금 계산이 줄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 내가 일정 부분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거를 되돌려받기 위해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간관계는 되게 계산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물론 연인관계에서든 아니면은 친구관계에서든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물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가장 좋은 인간관계의 선물은 상대방이 그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일 잘 알아서 주는 거. 그렇죠.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무 TMI이긴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뭐 발렌타인데이가 됐던 뭐 생일이 됐던 결혼기념일이 됐던, 요즘은 제가 무언가를 사서 주려고 할 때 아내가 어느 순간 제가 사서 준 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 약간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력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게 갈수록 이제 단가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우리 와이프가 그걸 참 맞춰주기가 쉽지 않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그 전에 하는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 특히 부부 사이의 선물은 얘들 주얼리라고 한다면 낮아지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전에 받은 게 기준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은 부부간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선물할 때 처음에 너무 높을 때서 시작하지 마.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형이 언젠가는 무슨 말인지 알게 될까를 하는데 저는 나중에 미래를 그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제가 그럴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내 아내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줄었나 보다. 건강한 메타인지시네요. 예. 그리고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선물을 줄 때도 가끔 이렇게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인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고맙기는 하지만 뭔가 저한테 안 와닿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나에 대한 호기심이 줄었나 보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게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그렇죠. 이제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쁘니까 또 맞벌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둘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또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른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동치미라는 방송 나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공유하는 것들이 늘면 우리가 다시금 좀 이렇게 어긋나 있던 핀트가 다시금 맞춰지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안 맞으면 나중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패턴이 고착화돼 버리면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공유하는 게 많아진다 하더라도 어긋나는 건 계속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든 게 이제 비교적 좀 그래도 좀 젊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젊었을 때 서로 삶의 영역이 직장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역할에서 너무 바빠서 다소 거리감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거를 조금 공유하는 어떤 지점들은 억지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네요.
약간 자기 반성 같은 제가 느낌으로. 여기서 읽어드릴 게 하나 있어서 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책인데 이건 뭐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데 김한길 선생님이 눈 뜨면 없어라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이런 거를 꼭 생각해야겠다 생각했는 게 이제 원장님 말씀이 에피소드 생각나서 이제 김한길 님이 이제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의 딸 이민아 씨와 이혼한 뒤에 쓴 글의 일부가 그 책에 나오는데 사위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은 그 절반쯤이었을 것이다. 그 절반의 절반 이상의 밤을 나나 그녀 가운데 하나 혹은 둘 다 밤을 새워 일하거나 공부해야 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모든 기쁨과 쾌락을 일단 유보해두고 그것들을 나중에 더 크게 왕창 한꺼번에 누리기로 하고 우리는 주말 여행이나 영화 구경이나 댄스 파티나 쇼핑이나 피크닉을 극도로 절제했다. 그 즈음에 그녀가 간혹 내게 말했었다. 당신은 마치 행복해질까봐 겁내는 사람 같아요. 어쨌든 미국 생활 5년 만에, 왜냐면 한인들이 예전에 미국 생활 하면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살았던 건데 미국 생활 5년 만에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나는 신문사의 지사장이 되었다. 현재의 교포사에서는 젊은 부부의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방 하나짜리 셋집에서 벗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3층짜리 새 집을 지어 이사한 한 달 뒤에 그녀와 나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혼에 성공했다. 그때그때의 작은 기쁨과 값싼 행복을 무시한 대가로. 저는 이 문장 보면서 그 시기에 놓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예를 들면 자녀가 특히 어릴 때 부모들은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또 돈을 벌고 하다 보면 자녀와의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버지 같은 분들은 내가 더 잘 돼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나중에 자녀가 알아주겠지, 요 마인드 가지는 분이 진짜 많잖아요. 나쁜 마음도 아니고 사실. 근데 그 10대 시절에 한 10년 잃어버리면 나중에 그걸 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제 카톡에 이제 개인 톡에다가 남겨놓은 문장이거든요. 저도 그렇죠. 저도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서 약간 가정이나 저 개인적인 삶의 영역들이 조금 소홀해져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쁜 의도도 아니잖아요, 사실. 예.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핑계처럼 가져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그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좀 더 나아야 되니까 부모 세대에서 못했던 걸 그래도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반성해야 될 영역들인 근데 거죠. 뭐 충분히 원장님께서 이미 고민하고 계셔서. 그쵸, 고민만 하죠. 나 지금 인간관계가 좀 돌아와서 그럼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고 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손절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 처음에는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 해서 다양성의 답변은 너무 좋았는데 독이 되는 사람의 유형은 그렇죠. 진짜 있다 생각하고. 네, 맞아요. 이건 진짜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꼭 곁에 둬야 되는 사람이라는 정의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의 종류는 확실하게 있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이 가스라이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착취형 인간.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자신의 편리나 혹은 자기의 어떤 이기심이나 혹은 그냥 인간관계에서 본인이 우위에 서고자 하는 단순한 그 경쟁심 때문에 상대방을 착취하면서 짓누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은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망쳐야죠. 내가 멀리 하려고 그래도 얘네들이 와서 끌어당기거든요. 이 착취형 인간은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둬요. 살살 꼬시거든요. 마치 내가 너한테 되게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서는 이용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홀려요. 연인 간에는 이제 유혹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인간관계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특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 버리고 그게 어느 순간 목줄이 돼가지고는 끌려가기 시작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착취하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심플해요. 착취라는 표현 자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내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돌아보면은 그제서야 내가 이거 착취당하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게 그제서야 떠올라요. 그 전까지 몰라요. 조종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뭐 대화 패턴이나 행동 같은 거 있을까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요. 조종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그거. 이거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는 거는 나는 나를 위한 거라기보단 너를 위한 거다라고 포장을 해버려요. 근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네. 저 사람이 다 가져가는 시스템인 거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가스라이팅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건 사실은 자녀를 위한 거긴 하잖아요. 그쵸?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착취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가스라이팅.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요즘 좀 도가 지나치죠. 정도 이상으로. 예. 즉 아이가 아이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 인생을 살게 한다 부모가 그러면 원하는 네. 직업이라든가. 그렇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아이를 위한 거라 하더라도 곰곰이 따져보면은 네. 부모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자녀에게는 되게 혼란스러운 성장 과정을 만들어줄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럼 가스라이팅을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취약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취약한 사람들은 네. 기본적으로 고립돼 있는 사람들. 고립돼 있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 있을 때 네. 주변에서 그 가스라이팅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거는 단둘의 관계만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연결돼 있는 주변의 관계가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할 때 가스라이팅을 혹은 반복하고 있을 때 착취를 반복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저한테 정보를 준다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야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야 쟤 좀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정보를 주거든요. 근데 내가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요소가 생겨요. 일단은 외로워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군가한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안에 기본적으로 좀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군가가 땡겨가는 거죠. 그 외로움. 두 번째는 적절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착취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이거 착취야 라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주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스라이팅에서 이 고립 상황은 내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하지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있는 관계 다 끊어버려요. 제 친구들 나쁜 애들이야. 네. 그래서 너는 내 얘기만 들으라는 거죠. 주변 사람,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마저도 단절시키는 가스라이팅은 되게 흔해요. 가족 얘기 듣지 마. 너 이때까지 가족하고 있으면 잘 된 적 없잖아. 너 내 얘기만 들으면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살짝 이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할 때 약간 협박 비슷하게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거를 은근히 던져요. 너 자꾸 저렇게 하면은, 나 그럼 너랑 같이 일 못하지. 나 너랑 연락 못하지. 물론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걸 협박 도구로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고립돼 버리면은 가스라이팅은 더 공고화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몰아가도 모든 사람이 주변 사람을 끊어내면서 고립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가스라이팅 당하기 가장 쉬운 유형의 사람은 의존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러면 그게 가스라이팅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누군가가 내 삶에 강하게 개입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낼 수 있죠. 즉 영역 침범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일정 부분 막아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누군가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의존형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누군가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할 때 일정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리감의 영역에서의 방어선은 지켜야 되는데 이 방어선까지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개입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난도질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내 영역 내에 너무 깊게 그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가스라이팅을 내가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는 자기 점검 방법 같은 게 있다면요? 인간관계에서 약간의 계산기는 두드려 봐야 돼요. 그 누군가와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둘 다 잘 되는 걸까? 아니면은 누군가는 잘 되고 나는 계속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걸까? 여기에 있어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서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경쟁관계죠. 그렇죠. 네.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것, 뭐 친구관계를 맺는다는 것, 가족 안에서의 무언가를 가져간다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둘 다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좋은 거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순간 착각해버려요. 나는 오히려 손해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 돼 있는 걸로 그걸로 너한테도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현혹돼 버리면 객관적인 판단 순간 못 해버리거든요. 그때는 계산기 두드려 봐야죠.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과 잃고 있는 거를 나의 기준에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헷갈릴 때는
제3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 그 가해자한테 어쨌든 계속해서 끌린다라는 건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 가해자한테 끌리는 걸까요? 두 개죠. 하나는 습관화. 우리는 기본적으로 네. 익숙한 게 편해요. 그게 맞아요. 아무리 착취라 하더라도. 왜냐면 예측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안 좋은 결과라 하더라도. 학대당하던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 알코올 중독자랑 결혼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반복 강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피티션 컴펄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이트 시대부터, 정신분석가 프로이트 시대부터 이 의문점이었어요. 왜 우리는 학대를 당하면서 또 학대당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또 새롭게 만드는 걸까? 그 이유는 이게 내가 익숙해져서 그래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노예근성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노예는 자유롭게 풀어놔도 도망을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영역 내에서 내가 노예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영역은 내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영역을 벗어났을 때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게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죠. 가스라이팅을 벗어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때까지 착취당한 걸 투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을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도박을 하거나 뭐 주식에 물리거나 대부분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본전이라도 찾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투자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끊고 벗어날 수 있어? 얼만큼을 줬는데 나 지금 1,000만 원 더 주면 그것까지 전에 것까지 다 돌려줄까 하면 또 1,00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도 계속 그걸 유혹하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만큼 더 해줄 수 있어. 이거 금방 해결될 거야. 너가 이것만 조금만 더 해주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유혹하니까 아 그런가?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 관계를 끊어내? 그럼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손절을 할 때는 일정 부분 희생이라는 거는 각오해야 돼. 그리고 그 희생이라는 거는 그냥 생돈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치를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경험치를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관계라는구나에 대한 교육비를 톡톡히 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 발전해요. 그 비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보상심리, 원금 보존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외로움 잘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로움 잘 느끼는 사람들 공통점 뭐고, 혼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면, 사실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하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는 무의식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그런 거는 또 얘기하기 싫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내가 친구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친구가 즐겁게 놀고 싶을 수도 있고, 친구를 그냥 보고 싶은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굉장히 많은 그 수는 내가 너무 지금 외로웠어.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만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 외로워서 친구 만난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게 없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혼자 있는 능력은 되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이 있어야지 인간이 성장하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의 대표적인 거는 일단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주는구나.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외로움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맞아. 예. 근데 그 얘기인 즉슨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자존감이 낮다라는 얘기죠.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면 내가 굳이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거기에 물음표를 띄우고 있으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즉슨 내가 이거를 끌어올리는 어떤 노력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인정해주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내가 인정할 만큼의 어떤 성과물들을 만들어냈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그 누군가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려요. 근데 그게 없이 내가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욕심이죠. 현실적이지 않은 욕심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그 혼자 있는 능력이라는 건 내가 혼자 있으면서 어떠한 성과물이나 인생에서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에 대한 나 자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야지만 사람에 대한 외로움에서도 일정 부분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희귀꼬물이죠. 은둔형 외톨이. 혼자 있는 거 편해요. 그렇죠. 좋아요. 근데 사람들을 외롭기도 해요. 나 스스로에 대한 인정도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이미 포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영역에 욕심이나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립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 고립되고 정체된 상황에서 끝나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만 커져요. 사람들은 날 싫어할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 방 밖을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용기조차 없어져 버려요. 가끔 이제 은둔형 외톨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올 때가 있죠. 혹은 네. 은둔형 외톨이가 올 때도 있고요. 아무런 기대하지 말고 밖에만 나가 있으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셔도 된다. 약간 얼굴에 철판 깔고 있는 연습이라는 거를 좀 해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방 안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머리 안으로 드는 생각은 끊임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확장돼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연습을 조금은 하게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집안에서는 뭐 머리 떡져 있고 막 개기름 줄줄 흘러도 예. 그리고 막 옷이 엄청 더러워져 있고 막 냄새가 풀풀 나도 뭐 누가 신경 써요. 내가 괜찮은데. 사회적인 나라는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벤치에만 앉아 있고 혹은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신다 하더라도 신경 쓰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신경을 당연히 안 써요. 하지만 스스로가 신경 쓰죠. 예, 내가 사회적인 시선에서 나를 조금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 씻게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완전 떡져 있으면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하다못해 모자라도 쓰고 나간다든지 그런 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리듬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은둔형 외톨이가 가장 안 좋은 이유는 나 중심으로 모든 거를 살아가면서 내 일상생활에서의 리듬 자체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나가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는 너 어떤 것도 그냥 기대하지 마라. 뭘 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나가만 있어도 된다. 맞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나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 나가 있다가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진짜 못 나가.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못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나갔을 때 거창한 걸 생각해요. 내가 직장도 없는데 왜 나와? 내가 만날 사람도 없는데 왜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기대하지 말라고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아르바이트 안 가도 돼요. 사람 누구 안 만나도 돼요. 근데 일단 내가 밖에 나가서 햇볕도 좀 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좀 보고 군중 안에서 맞아. 아무도 모르는 군중 안에서 그 사회적인 나라는 거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역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뭐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었고 저 옛날 우울증 겪을 때 너무 와닿는 게 집에만 있으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가도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 힘드니까 안 나가는 거일 텐데 그것도 작은 카페 못 가겠어요. 너무 내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대형 카페들 있잖아요. 한 수십 명, 뭐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대형 카페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묻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있다 보면 나랑 다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작은 사람들의 그 사람이 주는 온도? 어쨌든 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샤워라도 하고. 맞아요. 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내 몸에도 자극도 주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제 감정을 좀 올려주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리 단순 노동이 좀 편해졌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단순 노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떤 인간관계를 했어야 됐어요. 뭐 무슨 노동사무소를 가든 막노동을 한다 그래도 뭔가 이제 아저씨들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든지 뭐 어디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대면을 해야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단순 노동이라는 거 자체가 다양한 플랫폼 때문에 좀 심플해졌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회는 점점 물론 인간관계를 고도로 맺어가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사람을 안 만나도 그냥 내가 단순한 역할로 사회적인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시대로 점점 더 바뀌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배달도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안 만나고 배달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죠. 네. 그냥 문 앞에 툭 두고 툭툭.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신청한 다음에 뭐가 되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정해진 일들만 단순 작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간관계는 배제돼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뭐 컴퓨터로 일할 수 있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적인 영역에서 즉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게 꼭 필요하냐 하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거 없이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들이나 경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만 있다면 그건 사회화된 인간이에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걸 억지로 뭐 너는 왜 인간관계를 맺지 않니? 네. 왜 사람을 만나지 않니? 저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 거죠. 과거와 달리 인간관계의 숫자가 사실 지금은 더 줄어들었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세상이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는 좀 필요하단 말이죠. 좋은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이제 본인들은 찾고자 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고, 나이가 들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세요, 요즘? 네. 작가님은? 저는 뭐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전부터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대학교 동창이지만 그 와중에도 저와 마음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축에는 제가 이제 나와서 어쨌든 유튜브랑 뭔가 재테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의 지금 현재 관심사를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또 어떤 부류는 나의 정과 나의 마음과 그다음에 이런 현재 관심사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집단도 있고. 뭐 저도 물론 이제 오랜 네. 친구들이 있죠. 옛날 학창 시절 때부터 네. 만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네, 왜냐면 공유점이 적거든요. 적어지죠. 네. 우리가 예전 시대처럼 한 동네에서 그냥 평생 거의 살고, 네, 그러면 일단 거리가 멀어지고. 네,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고 뭐 가족을 일군 다음에도 서로 공유하는 게 많아지면은 그 오랜 친구 관계는 쭉 이어져요. 네. 근데 요즘은 워낙 다이나믹하게 관계 자체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삶의 영역도 바뀌어 버리고요. 그러면은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일적으로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공유점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축소되어 버리면 네. 내가 공유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확 버려요. 그럼 당연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적고 만난다 하더라도 공유되는 게 적으니까 나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주로 뭐예요? 술이나 마시죠. 인간관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예.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여성분들은 이 나이가 든 상황에서도 그 모임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그게 뭐 교회가 됐던 개가 됐던 뭐가 됐던 여행이 됐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유 지점이 생겨요. 그럼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주로 나이가 들었을 때 보면 외로워지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은퇴한 다음에 뭘 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과 뭔가 공유 지점이 있을 때 그걸 매개로 인간관계가 연결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뭘 안 해요. 그러면은 옛날 추억으로 만나는 사람밖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멀어질 관계예요. 점점. 왜냐면 추억이라는 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현실과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에요. 사회적인 활동. 그게 거창하든 거창하지 않든 뭐가 됐든 간에. 하다못해 어떤 사회적인 봉사가 되더라도 그걸 꾸준하게 나의 어떤 그 역할로 가져가는 것. 근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외로운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외롭고 내가 나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의미나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찍혔기 때문이라고요. 그거는 내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요. 정체성을 대부분 20살 청년기 때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끊임없이 정체성을 다 잡아 나가야 돼요. 나이가 들었어도 마찬가지고요. 은퇴를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사명 같은 거라고요. 되게 힘들고 되게 뭐라 그럴까 인생에 답이 안 나온다? 약간 방황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떠올리는 사람이 저는 이제 할머니거든요. 저희 친할머니인데 저희 친할머니가 그 장수하셨죠. 만 100세를 열흘 정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인지기능도 많이 떨어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까지도 계속 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성경을 필사하시는 거였어요. 낮에도 성경을 계속 필사하셨어요. 아마 그 내용도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되셨을 정도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셨는데도 계속 그걸 하셨어요. 근데 그건 아마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정체성 때문일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즉 나에게 이 호흡이라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은 약간 이런 역할이야. 그리고 그게 아마 가족을 위한 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영역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할머니는 그렇게 한평생을 본인의 정체성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안락사 관련된 얘기. 예, 뭐 스위스에 어쩌고 뭐 요즘 뭐 안락사 캡슐이 어쩌고. 안락사라는 걸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느 순간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내가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삶은 이어갈 의미가 없으니까 안락사라는 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없어져서 그런 걸까? 혹은 내가 찾지 않아서 그런 걸까? 저는 여기에 대한 거는 물론 이 안락사라는 게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한 영역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의 가치에 대한 고민은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잡아가는 거죠. 자, 요즘에는 SNS도 많이 하잖아요. 원장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는데 SNS에서 조심해야 되는 인간관계 유형이 있지 않을까요? SNS에서 조심해야 되는 인간관계는 현실적이지 않은 인간관계죠. 거기서 뭐 DM도 많이 오고 주고받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주에 이제 방송 나간 거죠. 아마 이 유튜브 상에서는 좀 시간적인 게 있겠지만. 뭐 크리스마스에 뭐 비극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생 남자가 은둔형 외톨이인데 온라인상에서 여자친구랑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는 현실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친구도 있고요. 그럼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 남자아이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냥 대화 좀 주고받는 하나의 친구일 따름이에요. 가상 친구, 온라인 친구. 근데 이 남자친구에게는 이 여자아이가 거의 유일한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이상화된, 극도로 이상화된 여자친구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애가 자기를 결국에는 떠날 것 같으니까 크리스마스 날 가서 죽여버리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건데.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상상 속의 인간관계는 그 상상 속에서 현실적이지 않는 비어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상으로 우리가 채워 넣을 때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지만 어찌됐건 간에 실존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개념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연예인, 아이돌이에요. 네. 우리는 연예인들의 아주 단편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화려한 모습들만 보면서 이 사람을 뭐 정말 무슨 백마탄 왕자님처럼 만들기도 하고 정말 뭐 극강의 공주님처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연예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일반 인간관계에서. 가상의 인간관계는, 즉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내가 이 사람을 왜곡해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설령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집착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을 가상의 인간관계고 내가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지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집착을 해버리는 순간, 그러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욕심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비교를 해요. 나랑 동떨어져 있는 영역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굳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할 필요는 없죠. 안 하잖아요. 왜냐면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극강의 재벌이고 저는 그냥 사회적인 역할 일정 부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에서의 화려함과 나의 삶에서의 화려함을 비교해버리는 순간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니까 내가 무조건 비굴해지죠.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은 때로는 나랑 현실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닌 사람을 현실적인 영역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이런 거 하면 좋겠네, 내가 이런 정보도 얻네, 나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만큼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나의 삶이 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지게끔 느끼거든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삶을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플러스라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영역의 대상과 나를 비교해 버리는 순간 나는 플러스의 삶이 마이너스의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내 삶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텝이 꼬이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좀 경계해야 될 영역? 그러니까 온라인의 SNS를 보면서 나와 비교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비교하는 순간 인생이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우리가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친딸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일정 부분 스트레스죠.
근데 실제로 엄치나 엄친딸은 그래도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현실적인 영역 내에서는 있어요. 물론 비교하는 순간 약간 짜증이 나긴 하지만. 왜냐하면 엄마 친구 딸도 어쨌든 엄마랑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이니까 엄마 친구일 그쵸.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근데 지금 SNS 상에서 비교하는 네. 거는 그 영역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너무 잘난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도 하고. 맞아. 그걸 또 가르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좀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얻는 것도 있지만 MBTI에서 E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고 I인 사람은 아무래도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뭐 나에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안 맞는 선택을 하는 분도 요즘에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저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이제 문제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를 나한테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을 안 만나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상할 수도 있는 건데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런 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야 될 인간관계는 있어요. 네. 착취형 인간은 내가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가정하에 네. 내가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있다. 근데 저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일정 부분은 경험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계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타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맨 처음에 기타를 치면은 코드 잡는 손에 물집 잡히가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코드를 잡아본 경험치가 났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아서.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손에 굳은 살이 붙으면서 코드를 잡았을 때도 아프지 않고 어느 순간 코드를 잘 잡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비슷해요. 내가 처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치가 낮을 때는 당연히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혹은 상대방의 실수에 내가 너무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 근데 거기서 내가 회피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이거는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고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맷집 소위 말해서 굳은 살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라고 느꼈던 어떤 그 영역들이 어느 순간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간관계가 좀 더 수월해져요.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어려운 인간관계로 좀 단계를 높이겠죠. 마치 게임에서 뭐 레벨에 따라서 던전이 달라지듯이. 예. 그러면은 내가 갖게 되는 인간관계의 어떤 폭이나 난이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따라 가지고 확장된다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이거는 인간관계를 내가 잘 해나가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하나의 경험치다라고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억지로 해결한다? 해결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가 그만큼의 경험치가 쌓이고 노하우가 생겨야지만 터득되는 것들이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들. 네, 그 전까지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인간관계를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안 하는 순간 나는 뒤로 빠지게 되고 내 인생에서의 삶의 영역은 확 축소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 어려움은 스트레스는 극복이 안 돼 버려요. 그럼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상처를 받으면서도. 인간관계는 원래 상처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한 번에 그냥 연애로 결혼까지 꼴이나는 경우는 없어요. 설령 첫사랑이랑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뭐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뭐 또 갈등이 있고 지지고 볶고 한다고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난이도는 점점 높아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회피하지만 않으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점점 우리가 익숙해진다고요. 자, 이제 좀 다음 주제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있으니까 여쭤보면 일단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쎄한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 이제 원장님 영상 보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제가 그 동영상에서 쎄한 느낌 드는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진료보는 상황에서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물론 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쎄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감각만으로 그 사람을 회피한다면 나는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어요. 진료 상황에서 쎄한 느낌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신과 진료는 일정 부분의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 환자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있었고 드문 상황이 아니에요. 간간이 있어요.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화나 말투나 표정에서 뭔가 위험함을 직감했을 때 그 직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방어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진료를 보라는 거죠. 정신과 진료 상황에서의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물론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분들은 안전하지만 증상 때문에, 병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통제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쎄한 느낌 그 한 번만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지극히 위험하죠. 근데 만약에 그 쎄한 느낌이 반복된다.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처음에도 내가 이 사람 조금 아닌데? 라고 느꼈는데 몇 번 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다. 계속 뭔가 반복된다. 그리고 그 느낌인 즉슨 이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할 사람이지 나를 배려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촉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왜 드는 걸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만약에 많이 든다. 예를 들면 뭐 그냥 굳이 유튜브 영상으로 친다면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사짜 같은데 댓글 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거나 아니 어떤 사람 만나서 쎄한 느낌이라는 거를 저도 뭐 만났고 뭐 원장님도 같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둘 다 같이 쎄한 느낌 들었다 하면 다수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 맞을 확률이 높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사실 깊게 알아야지 그 사람이 진짜를 알게 되고 내가 편견 없이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지만 사실 우리에겐 시간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그럴 확률이 높아진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애초부터 그냥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이 인간관계에서 이거를 지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네.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자기 이득을 위한 것 같은데 맞아. 말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직감이 이 사람 진실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펜을 숨기고는 있지만 적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게 예상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상대방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그 대신에 양심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배려해 주겠지. 이거에 대한 게 예상이 돼야지 인간관계가 이어지고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패를 숨기고 있는데 마치 그 패에 대한 게 전혀 예상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를 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뭔가 쎄하죠. 그리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뒤통수 칠 것 같다는 느낌. 그게 결국에 착취거든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그 착취한다는 게 결국에는 나를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뒤통수 때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계해야죠. 실제로 저 그런 적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명함도 화려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붙는 경우들도 있고 뭐 진짜 무슨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명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마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거죠. 많거든요. 그런 거 막 돌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저런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러고 뭐 어떤 사람들도 막 데리고 와요. 자기의 어떤 그거를 병풍처럼 이렇게 뭐랄까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저한테 뭐 원장님 되게 뭐 진솔해 보이시고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진솔하대요. 그리고 되게 능력 있는 것 같으시니까 저 그때 병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저희랑 같이 뭐 협약을 같이 맺으시고 일을 좀 같이 해보시죠. 몇 개월 있다가 그 사람 연락이 안 돼요. 물어봤더니 구속돼 있더라고요. 쎄한 거죠. 쎄한 느낌. 쎄한 느낌 있는 거죠. 그때는 진료 중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미팅인데도. 비즈니스 미팅인데. 진심이 안 느껴졌나요? 아니 뭐 진료 중에 그런 경우에야 이제 이건 증상이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저희가 진료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병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진심이 안 느껴지고 뭔가 나를 이용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멀리 하셨다.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이런 쎄한 느낌이 조금 극단에 달했을 때가 제가 봤을 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이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 조금은 아예 없진 않다고 봐야 되는 건가? 사이코패스를 만날 일은 거의 없으세요. 일반인들은 사이코패스를 대부분 본능적으로 피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범죄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환경에 가지 않는다면, 네, 내가 되게 뭐 불법 도박장이나 뭐 불법 코인 뭐 관련된 뭘 한다거나, 네, 뭐 혹은 되게 위험한 유흥업소나 뭐 이런 데를 가지 않는 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간혹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어찌됐건 간에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그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뭐 착취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조금만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바로 이 사람이 위험하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인데 공감을 그냥 못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지를 못해요. 사이코패스는 정신병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이코패솔로지거든요. 사이코패솔로지이기 때문에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폭력적이고 사회화에 있어가지고 위험할 정도의 수준이고, 소시오패스는 소시오패솔로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 감각이 별로 없어요. 상대방이 힘들다, 상대방이 어렵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감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되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악의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좀 가지고 있다면, 소시오패스는 속은 그냥 저 사람 진짜 아무 생각 없나 보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게 불편함을 넘어서 가지고 다소 폭력적인 영역까지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소시오패스 중에서도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니까 좀 확실한 거리를 좀 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사이코패스는 근처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지만, 왜냐면 우리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소시오패스는 뭔가 우리에게 만났을 때 불편함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뭔가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때로는 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얘는 무슨 생각이지? 약간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시오패스는 뭐가 되냐면 교육은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시오패스한테 야, 너 이거 알아가지고 잘 못해? 너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 야, 너 지금 이거 분위기 못 읽어? 이건 안 돼요. 소시오패스는 이걸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소시오패스에게 직장 와가지고 상사가 일단 시켰을 때는 일단 너가 이거를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노력한 다음에 안 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라든지, 식사를 할 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속도 좀 맞춰가면서 먹으면서 좀 같이 일어나려고 하지 먼저 일어나면 안 돼. 라든지, 이런 걸 교육시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교육하면 이건 교육은 돼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니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본인이 그런 건 줄 알아요? 본인이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는 솔직히 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악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범죄적인 측면들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은 이게 내가 뭐 경찰서에 잡혀갈 거라든지 큰 문제가 생길 거라든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일정 부분 이때까지의 삶의 형태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도드라지겠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못 읽는구나 정도로 인지할 수는 있죠. 그럼 원장님 혹시 진료를 보시면서 사이코패스 기질이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분들을 만나신 경험은 있으세요? 사이코패스는 병원을 자기 스스로 오지 않아요. 대부분 뭐 끌려오죠. 경찰에 끌려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드물게 이제 법적인 거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순수하게 그 기록을 진단서 같은 것 때문에 정신과를 방문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 뵌 적은 있나요? 뭐 있죠.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좀 다른가요, 일반 사람과 확실히? 포송치를 묶여오니까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럼 병원에 와가지고는 아픈 척 하거나 불편한 척 하거나 하는데 이제 뭐 원하는 건 딱 진단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단서의 내용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죠. 소시오패스는 그래도 좀 종종 보셨을 텐데 좀 다른가, 일반 사람과 확실히? 소시오패스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소시오패스도 본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잘. 본인 스트레스 안 받죠? 남들 스트레스 받겠죠?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안 일으키니까 끌려올 일도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신과 의사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저라고 뭐 무슨 관상원 보자마자 뭐 너의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보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의사도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제 병리적인 측면, 정신과적인 증상이나 이런 거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드는 느낌이 완전 다른 감각이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혹시 정신과 의사만이 보는 어떤 사람을 보는 안목의 관점이나 기준은 좀 없나요? 저는 살면서 안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꼭 엉뚱한 사람,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만나서 그냥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도 약간 방향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을 볼 때 일단 쎄한 느낌 든 사람은 저는 안 만나고,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뭘 잘해줘도 자연스럽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 인위적으로 나한테 부담스럽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뭐 단어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대한 태도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냥 캐치를 하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경험치가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거를 학문적으로 배운다? 불가능해요. 유튜브로 배운다? 불가능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 나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이런 말투를 보이는 사람은 이건 나한테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위험하구나. 저도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사기당한 적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라 그래가지고 무슨 진짜 사람을 한번 딱 보자마자 뭐가 딱 바로 견적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간관계를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경험치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나를 위해준답시고 막 이렇게 가모니서로 저를 속이는 거죠. 야, 근데 살다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모두 피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이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 유지하는 방법이나 뭐 상호작용 피하는 방법 같은 거 뭐 이런 건 있을까요? 뭐 느낌이 왔어요. 이분들과 어떻게 좀 관계를 멀리 할까요? 근데 멀리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멀리 못하는 수도 있죠.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 네. 동료, 네. 뭐 바로 밑에 있는 직장 뭐 후배라든지 뭐 이래버리면 일적으로는 내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내가 일정 부분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될 수도 있죠. 예. 그 대신에 머리 안에 알람 사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위험할 수 있어. 사이코패스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머리 안에 약간의 경고등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그게 발동이 돼서 내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방법 없어요. 그때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좀 달라요. 소시오패스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단어의 어감이 비슷해서 그런지. 완전 달라요. 빛이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는 거네요. 소시오패스는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두 단어가 너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소시오패스도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시오패스는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악의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 거거든요. 때로는 좀 안쓰럽다, 그냥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겠지?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고받기가 되는데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더라도 그 다음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안쓰러우니까 도와주는 거고 챙겨주는 거고, 근데 뭐 얘는 내가 뭐 이렇게 도와줘도 그냥 그러냐고 별 생각 안 하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 원장님과 오늘 인간관계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면, 감정적으로 좀 쉽게 상처를 받는 분들은 혹시 어떤 특징이나 어떤 심리적 패턴을 좀 갖고 있을까요? 이게 똑같은 말을 했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데, 다수가. 그러니까 다 상처를 받았다면 말한 사람이 잘못이겠지만 90% 상처를 99% 안 받아요. 1%가 받는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말한 사람이 100%가 만족할 만한 말만 해야 되지 라고 말하면 사실 사람이 말이 너무 또 조심스러워지면 소통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99% 상처 안 받는 말이라면 1% 상처 받았다면 1%인 분도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분들은 어떤 심리적인 패턴이 있어서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은 물론 기대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건 이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얘기를 하면 A에서 끝나야 돼요. 그 정보에서만 끝나야 돼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 A에 연결되어 있는 그 뒷생각들에 대한 걸 자꾸 추측해요. 우리는 생각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가능성의 영역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어쩌면 만약이거든요.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혹시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무시한 거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용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혹시나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만약이라는 단어 뒤에 뭐 좋은 게 잘 붙지. 만약에 내가 승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만약 이번에 내 승진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지. 대부분 안 좋은 거를 머리에 든다고요. 일정 부분 상대방 그냥 객관적인 A라는 얘기를 던졌는데 나는 A에서 스토리라인을 더 붙여버리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상처받아 버리는 거죠. 예민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생각이라는 걸 가져갈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심플하게 던져놓을 필요는 있어요. 아, 뭐 상처 받든 받든가, 뭐 아니면 말든가, 아니면 떠나가면 말든가. 그리고 뭐 친해지면 좋은 거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생각은 많아져 버리거든요. 근데 인간관계가 일정 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물처럼 흘러간다. 뭐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고 그러다가 또 기회가 되면은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좀 쌓일 수도 있고 그때는 뭐 내가 풀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지 우리가 상처를 좀 덜 받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그 모든 것들을 막 짜임새 있게 다 맞춰내려고 그러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 자존감만 떨어져요. 저는 뭐 인간관계에서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때 뭐 그 시절에만 필요하고 뭐 지나면 딱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30대에 내가 뭐 직장생활 초년생이 필요한 인간관계가 있고 40대엔 또 40대 필요한 인간관계가 있고 그럼 지나면 다 쓸모없다가 아니라 그때 내가 뭔가 행복과 불행과 힘듦과 기쁨을 같이 누렸던 좋은 관계인 거고 그 시대가 달라지면 내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관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로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좀 더 부정적이 되면 인간관계 쓸모없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 이렇게 생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인간관계에서 보면 의절이라는 표현을 쓸 때 있거든요. 인간관계 끊어낸다고요. 의절한다고요. 그것도 저는 약간 뭐랄까 욕심이라고 봐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좀 상처를 받았다 하면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래 나도 좀 뜨문뜨문 연락하고 연락을 좀 안 하기도 하고 생각이도 하고 근데 10년 뒤에 또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데 무슨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의존을 해버리면 네. 그냥 평생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거나 사이코패스거나 뭐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의절이 아니라 도망을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소 서운한 게 있고 뭔가 오해가 생겼다고 했을 때 다시는 나 너 안 봐. 의절이야 라는 식으로 가는 거는 스스로가 그만큼 집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놓아줄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저희 시청자분들 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상처받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쉽게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마지막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제가 책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파트가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이 인간관계라는 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면은 우리는 무기력해지고요. 또 인간관계에 너무 욕심을 내버리면은 스텝이 꼬여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관계라는 건 내가 최소한으로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상황에 맞게끔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챙겨야 될 사람들은 내가 이거는 내 삶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다소 힘들더라도 내가 다소 때로는 상처받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 외의 인간관계는 좋으면 좋은 대로 떠나면 떠나는 대로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 인간관계에 상처 있을 수 있지. 인간관계에 우리가 집착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죠. 그게 결국에는 인간관계는 물과 같다. 물과 같다. 네, 물과 같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다. 정 원장님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단어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인간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다 보면 인간관계의 폭도 너무 좁아지다 보면 그걸로서 인해서 오는 단절과 그런 많은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불확실해도 인간관계는 좀 넓혀가자.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즐기는 것도 재미예요. 항상 뭐 인간관계가 고정돼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나 삶이 좀 다이나믹해지는 거죠. 자, 원장님 오늘 준비했지만 못한 눈치, 불안.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다음번에 또 요 이야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지셨죠, 그죠? 제가 원래 이랬습니다. 오늘 만난 회사님은 이강민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